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며 초유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긴축 신호에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 선을 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값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 청년들에겐 하락하는 집값과 오르는 이자가 큰 부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수능 개념 이제 본격적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실 때 다양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영상들을 보면서 이거 좀 평소에 관심이 있었어. 또는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 앞으로 이런 다양한 경제 현상들의 원리, 숨어있는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수능에서 또는 내신에서 경제 만점 또는 1등급을 받는 게 목표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경제 원리 그리고 현상 등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입시 과목의 경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활을 꿰뚫어보는 어떤 경제 상식 그리고 통찰력을 키우는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OT에서 말씀드렸지만 매강 이제 본격적으로 2강부터는요. 1강 시작할 때 현재 관련된 다양한 경제 상황들 미리 좀 약간 포커싱으로 띄우면서 여러분들과 관련된 주제들을 개념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이제 테마 1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테마 1번은 경제활동과 경제체제. 수능에 무조건 1번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기본 밑그림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 경제주체, 경제 객체 다양한 개념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간단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번 1강에서는 경제주체, 경제활동, 경제 객체를 배울 겁니다. 그럼 간단히 보면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경제주체하면 가계기업 정부가 있죠. 그럼 여러분 체크할 건 뭐냐면 일단 우리 이 가계와 기업을 앞으로 경제 주체 중에 뭐라고 할 거냐면 민간 경제 주체라고 할 겁니다. 민간 경제 주체. 자, 그리고 이 가계 기업 외에 정부까지 포함시키면 그때는 우리가 무슨 경제 주체라고 할 거냐면 국내 경제 주체 또는 국민 경제 주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1번에 아래 제시문에 나타난 민간 경제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가계와 기업을 물어보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아래 제시문에 나타난 국내 경제 주체 또는 국민 경제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국내 그러면 3개 가계 기업 정부까지 포함하는구나 라고 알고 접근하면 문제가 좀 더 빨리 풀리겠죠. 자, 그럼 가계기업 정보 또 자세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경제활동 또는 경제생활 그럴 텐데, 익숙한 표현이죠. 경제활동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비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활동이 있고, 3번째는 분배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기업 정부라는 경제주체가 소비, 생산, 분배라는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 곧 소비, 생산, 분배를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 그렇다면 이제 경제객체라는 게 있는데, 경제객체라는 개념은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경제객체 그러면,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일반적인 경제객체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화 그러면 형태가 있다, 유형. 간단히 정리하시면 돼요. 서비스 그러면 형태가 없다, 무형.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재화 서비스 모두 우리가 생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한 건데 생산물, 물은 형태가 있는 거니까 재화만 생산물 그럼 절대 안 돼. 재화, 서비스 모두 생산물이 되고요. 그럼 대표적인 경제객체는 재화 서비스인데 여기다 하나 더 체크하실 게 뭐냐면 재화 서비스라는 생산물 외에 생산 요소라는 게 있어요.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로 노동, 토지, 자본 등이 있는데 이 생산 요소도 경제 객체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렇게 윤곽 잡고 가는 거야.
경제유치 가계기업 정부가 생산소비 분배라는 경제활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 경제활동의 대상이 뭐가 된다? 재화 서비스 생산물, 그리고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 요소.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유치, 경제활동, 경제계획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아보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경제활동부터 체크하고, 그 다음에 경제주체, 그 다음에 경제객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경제주체, 경제활동, 경제객체가 국민경제 전체에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대략적인 윤곽을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활동부터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경제활동입니다. 자, 생산활동입니다. 그러면 생산활동이 할 얘기가 많아요.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산활동은 재화 서비스, 다시 재화 유형, 그래서 서비스 무형. 자, 선생님이 벌써 재화 유형, 서비스 무형 몇 번째 얘기했죠? 한 3-4번 얘기했죠. 이렇게 자꾸 선생님이 수업 중에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또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 중에 복습을 하면 나중에 복습 시간이 절대적 복습 시간이 단축될 테니까 자, 같이 따라하면서 수업 중에 완벽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형태가 있는 재화와 형태가 없는 무형의 서비스를 자, 제작 또는 제공하는 활동을 우리가 생산활동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런 생산활동의 정의는 여러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별거 아니네, 경제 할 만한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나갑니다. 왜? 우리는 수업용 고등학생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좁은 의미로 생산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생산의 범주를 조금 더 넓히면 우리는 폭넓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생산은 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생산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라는 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가치. 부가가치는 가치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결론은 뭐냐면 새롭게 가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창출해내거나 더해내면 그러면 그런 모든 활동을 우리는 생산활동이라고 보자.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산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이런 특징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포도주 같은 경우는 창고에 저장을 해서 숙성시키면 숙성시킬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자, 생산업자들이 물건을 만들어냈어. 근데 그걸 창고에 쌓아둔다고 소비자에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택배업 또는 운송업자들이 그걸 배송해 주죠. 그럼 그를 통해서 배송업자들은 또는 운송업자들은 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잖아. 그럼 결국 이런 것들도 모두 추가적으로 가치를 더해주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산의 의미를 재화 또는 제작, 서비스를 제작 또는 제공한 활동으로 좁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넓게 해석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해석을 하면 제작하는 또는 제공하는 활동 외에도 저장, 그 다음에 운송, 보관 등도 생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의미로 정의, 그리고 넓은 의미의 정의까지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공식이 나올 겁니다. 계산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한번 꼭 외울 게 뭐냐면 요 부가가치 계산 공식을 좀 외우셔야 돼요. 부가가치.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라면 회사가 자,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라면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밀가루를 사와야 돼. 그럼 밀가루를 100만 원어치 사온 겁니다. 그리고 라면 회사가 종업원 투입하고 기계 돌려서 다시 100만 원어치 밀가루를 사다가 1000만 원어치의 라면을 만들어 팔았어. 자, 그러면 중간재 원료 100만 원의 밀가루에서 1000만 원의 최종 생산물 라면을 만들어 팔면 가치를 얼마를 추가로 만들어낸 거야. 100에서 1000까지 900의 가치를 추가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바로 부가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 공식, 계산 공식은 일단 자, 부가가치는 무조건 일단 총수입, 방금 봤던 라면 가격 1000만 원에서 자,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뭐 했죠? 밀가루라는 중간재, 원재료를 구입해왔죠? 100만 원. 그러면 중간재 구입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수입 빼기 자, 중간재 구입 비용으로 우리는 부가가치를 계산하고요. 자, 이 공식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폭발력이 있는 공식입니다. 앞으로 이 파트에서 1단원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교역 파트에 있어요. 또는 국민소득 계산 파트에서 이 부가가치 구하는 공식이 정말 중요하니까 일단 부가가치는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으로 총수입 빼기 중간재 구입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다시 총수입 빼기 중간재 구입 비용. 되죠? 자, 여기까지 체크됐고요. 자,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앞으로 함정에 빠지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소비를 보지 않았지만 자, 소비자들은 재화 서비스 등을 구입하잖아.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구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소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자, 경제활동의 생산활동은 주로 기업들이 할 거 아니야? 그럼 기업들이요, 생산을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뭐 예를 들어 원자재 또는 중간재 등을 구입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면 회사가 라면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구입할 수도 있고요. 자,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서 통학용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 구입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렇다고 소비 그러면 안 되고 중요한 거, 자, 생산을 위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또는 원자재 등을 구입하는 활동도 결국 이것은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을 위해 중간재를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활동도 생산활동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할 건 뭐겠어? 구입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무조건 구입, 소비 이러면 안 되고 앞뒤의 맥락을 봐서 이거는 생산을 위해 원료 또는 중간재를 구입한 활동이네. 그러면 소비 활동이 아니라 생산 활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뒤에서 또 따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생산 활동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라 좀 기본 개념 정리할 게 많아요. 자,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경제 원칙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경제 원칙은 경제 활동 시에 자, 준수해야 할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제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럼 이걸 경제 전반에 적용해 보면 결국은 성장과 분배 중에 성장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지만 이런 효율성만 지나치게 추도하 보면 개인 간의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 양극화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사회적 정의의 기준에서 그러한 발생한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그로 인해 발생한 어떤 격차를 줄여주자라는 형평성이라는 경제 원칙이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현실적으로 보면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체크할 건 그냥 경제 원칙 중에 효율성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그럼 결국 이로 인해서 부작용은 어떤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준은 형평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생산 활동은 효율성의 원칙일까, 형평성의 원칙일까? 기본적으로 경제 원칙 중에 자, 기업들은 모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 싶다. 효율성의 경제 원칙을 적용합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생산 활동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경제 활동의 두 번째 소비 활동입니다. 여러분, 소비는 단순하게 갈게요. 소비는 일반적인 경제 주체 중에 특히 가계. 그럼 여러분, 가계라는 표현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쵸? 그리고 여러분 가족. 그냥 모두 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계는 소비 활동을 하는데 결국 소비 활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활동이죠.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패드 앞에 앉아서 제 강의를 듣는 것도 소비 활동이죠. 그렇죠? 물론 그 소비 활동이 대부분의 소비 활동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고. 자, 그럼 소비 활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 재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활동인데, 자, 용어 정리합니다. 자, 앞으로 이 만족감이라는 표현을 뭐 만족감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자, 효용이라고도 나올 겁니다. 자, 또는 편익이라고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만족감 이퀄 효용 이퀄 편익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결국 소비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이 소비에 적용되는 경제 원칙은 뭐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문병일 선생님의 EBS 수능 개념 경제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1번. 나는 정말 이 경제 개념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고 그를 통해서 지금 투자한 3직강에 투자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덜 얻어가고 경제 만점을 맞겠어. 이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혹시 이런 학생이 있을까? 2번. 내가 안 들어주면 문병일 쌤 수업 누가 들어줘? 나라도 들어줘야지.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결국 뭐냐면 소비활동의 목적은 경제원칙은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우리는 경제활동 두 번째 소비활동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활동 갑니다. 자, 세 번째는 분배활동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분배활동의 정의를 좀 보셔야 돼요. 분배활동의 정의는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얻는 겁니다.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얻는 거. 여러분 이 분배가 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생산소비라는 표현은 많이 들었고 분배라는 표현도 많이 들었지만 좀 분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어. 이제 정확히 정리할게요. 분배활동은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얻는 건데, 자, 또 하나 정리합니다. 앞으로 모든 경제활동은 실물의 흐름이 있고요. 실물의 흐름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화폐의 흐름이 있어요.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화폐는 돈, 나머지는 모두 실물입니다. 화폐는 돈이고 나머지는 모두 실물이어서 결국 경제활동이라는 얘기는 화폐와 실물 간의 교류예요. 화폐와 실물 간의 교류. 그럼 화폐는 무조건 돈이고 나머지 재화, 서비스, 생산물,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 모두 돈이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본다? 실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한번 요 실물을 실선으로 한번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화폐를 자, 점선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정의를 볼게요. 자, 분배는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대가를 얻습니다. 그럼 대가는 실물로 얻을까요? 화폐로 얻을까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생산활동에 노동을 제공하고 직장인으로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얻죠. 그럼 돈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얻는 분배활동은 자, 뭐로 측정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자, 화폐로 측정을 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고 정의 암기,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얻는 거. 자, 그러면 생산활동은 기업이 하겠지. 그런데 그 생산활동을 기업이 하려면 기업은 뭐가 필요하냐면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산 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 등. 그쵸? 자, 그러면 노동 누가 제공합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서 여러분이 제공하는 거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제공하겠죠. 그럼 결국 가게가 기업에게 생산 요소 중에 노동을 제공하고요. 토지. 자, 기업이 공장을 세우고 싶은데 땅이 없어. 그러면 부동산에 가서 누구한테 땅을 빌리겠죠. 그럼 빌려주는 주체도 가게가 되는 거고.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이 공장을 건설 돈이 부족하면 은행 가서 대출 받죠. 그러면 그 대출 받는 자본은 결국 가게가 은행에 저축한 돈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가게가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데 생산 요소는 실물일 거 아니야. 그래서 생산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럼 그 생산 요소에는 대표적으로 노동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그 세 번째는 자본. 여러분 요거 이제 질문 많이 합니다. 아니, 선생님 자본 돈이잖아요. 돈 맞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자본이라는 돈이 결국 기업으로 가면 공장, 기계로 바뀌니까 실물화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가 보통 생산 요소하면 노동, 토지, 자본까지만 보지만 하나 더 추가하면 경영활동까지도 생산 요소로 봐요. 그래서 노동과 경영의 차이는 단순하게 보면 노동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반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영은 사업주, CEO, 전문적 사업하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가게는 노동, 토지, 자본, 경영 등을 기업에게 제공해서 생산활동에 기여했잖아. 그러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임금이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대가는 뭐가 돼? 지대부터 디테일하게 보면 뭐 임대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를 받을 거고 경영에 대한 대가는 이윤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뭐를 받은 거?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이 네 가지를 화폐로 받았잖아. 그걸 우리가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생산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임금, 이자,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받았지. 그럼 그게 분배고, 그럼 결국 가게는 이 생산에 기여한 대가인 분배를 얻은 게 소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배 또는 분배 소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여기다 체크할 거. 그러면 자, 분배 활동의 경제 원칙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게는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을 제공하고 최대한 많은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얻고 싶어 할 거고,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이렇게 주면 이건 결국 기업의 입장에 생산비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생산비 부담이 커지면 많이 주면 줄수록 이윤이 적어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상이몽을 꾸는 동상이몽이에요. 가게는 대가를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거고 기업은 대가를 더 적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줄다리기 싸움이 지속되다가 이게 어느 한쪽 파워가 기울어서 예를 들어 그 가게 쪽에 더 파워가 세다면 또는 기업 쪽에 더 파워가 세다면 그럼 잘못하면 뭐 어떤 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과거 역사 속에서 이런 파워가 균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노사 갈등이 생겼던 거죠. 그래 인해서 항상 기본적 원칙은 가게건 기업이건 내가 열심히 노동을 제공했다면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 돼 하는 효율성의 경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반대로 만약에 기업의 파워가 더 세서 최소한도로 비용을 지불해서 가게가 임금도 적게 받고 이렇다면 어떤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요. 빈부격차 문제가 심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분배 활동은 효율성의 원칙도 적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배 활동은 경제 원칙 중에 자, 효율성과 자,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형평성을 고려하는 대표적 사례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항상 뉴스에서 많이 보는 최저임금제의 사례가 되는 거죠. 이걸 기업이 시장에서 임금을 그냥 기업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줘야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라고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소한의 규정이죠. 그럼 이건 대표적으로 형평성의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거냐면 경제활동 세 가지가 정리가 됐죠. 그럼 경제활동 세 가지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요 내용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계속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경제활동 다시 한번 강조. 생산활동, 소비활동, 분배활동의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요거 가끔 나오니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생산과 소비 과연 어디에 해당할까? 사례 1. 자, 갑은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성수기 대중교통편을 구하기가 어려워 최근 가족 여행의 편의를 위해서 소형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였다. 두 번째, 자, 을은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에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개업했다. 최근 배달 수요 급증으로 배달용 소형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였다. 자, 그러면 둘 다 구입. 그럼 앞뒤 맥락을 봐야죠. 자, 갑은 여행을 위해서 가족여행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했잖아. 그럼 이거는 만족을 얻기 위한 소비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 1번은 소비활동이 되는데 사례 2번을 보면 치킨집을 개업했고 그럼 치킨집을 개업해서 배달 수요 급증으로 소형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얘기는 즉 치킨 배달을 위한 거지. 그럼 생산활동을 위해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소비활동이 아니라 생산활동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 꼭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제 주체 한번 살펴볼게요. 경제 주체. 자, 경제 주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자, 복습. 가계, 기업, 민간 경제 주체. 자, 정부까지 포함하면 국민 경제 주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일단 가계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계의 주된 경제활동은요 소비활동입니다. 그래서 가계는 주로 소비활동의 주체가 되고요. 그럼 가계는 소비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그치? 가계는 소비활동을 통해서 효용, 만족,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죠. 돼요? 자, 그리고 실제 경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건데 선생님 그냥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계는 그러면
경제활동 중에 소비활동의 주체인데 자, 수요자의 역할을 합니까? 공급자의 역할을 합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현장 강의에서도 첫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요자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봤죠? 그냥 아무런 언급 없이, 앞뒤에 맥락 없이 가게는 수요자의 역할을 합니까? 공급자의 역할을 합니까? 물어봤지. 그러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가게는 시장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이 존재하지만 생산 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 등이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도 존재하거든. 그러면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의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하지만 생산물 시장, 재화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암기하시면 안 돼. 시장에 따라 수요자, 공급자의 역할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이거 선택지에서 함정이 많이 빠지니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에 기업을 볼게요. 자, 여러분 기업은 경제활동 중에 주로 생산활동의 주체가 되겠죠. 돼요? 두 번째. 그럼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뭐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냐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야. 이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거. 자, 우리 앞에서 부가가치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자, 부가가치 구하는 공식은 총수입에서 중간재 구입 비용만 빼줬잖아. 근데 이윤을 구하는 공식은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인 총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일단 암기. 뒤에서 우리 또 나중에 기업 파트 본격적으로 배울 때 계산 문제 출제되니까 일단 공식입니다. 암기. 이윤은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고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럼 기업은 수요자의 역할을 할까 공급자의 역할을 할까? 당연히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지만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역할을 하겠죠. 되죠? 그리고 가게의 소비활동의 경제원칙은 당연히 효율성이고 기업의 생산활동의 경제원칙도 당연히 효율성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엔 정부죠. 자, 그럼 여러분 정부는 무슨 활동의 주체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할 건 정부는 생산활동의 주체도 되고요. 그리고 소비활동의 주체도 됩니다. 공기업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도 소비활동을 하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동시주체이기 때문에 여기 있죠. 생산과 소비활동의 동시주체가 되고 그럼 정부는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뭐를 추구할까? 절대 낚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부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사회적 어떤 이익을 추구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정부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후생은 이익이다 보시면 돼요. 이익. 그래서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요. 자, 가게와 기업에 조세를 부과할 거고 공공재, 치안, 국방, 가로등 등의 공공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게는 경제 원칙 중에 효율성을 추구할까, 형평성을 추구할까? 가게는 정부죠. 다시 정리합니다. 정부는 효율성을 추구할까, 형평성을 추구할까요? 정부는 당연히 효율성도 추구하지만 정부가 효율성만 추구한다면 과연 복지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효율성과 동시에 형평성까지 추구한다. 여기다 조금 더 추구한다면 정부는 가게와 기업에 조세를 부과하지만 그 외에도 가게와 기업이라는 민간 경제 주체를 다양하게 규제하죠. 규제.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경제 주체는 가게 쫙, 기업 쫙, 정부 쫙 다 거의 암기할 정도가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용어들이 익숙해지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선택지만보다 툭툭 나오겠지만 경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도 아직 용어가 낯설잖아. 그럴 때는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달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눈에 익히는 겁니다. 반복이 제일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경제활동의 주체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럼 우리 경제 주체, 가계기업 정부, 경제활동, 생산소비 분배, 경제 객체를 한 판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험은 이렇게 출제됩니다. 경제활동의 흐름.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럼 일단 체크할 거.
자, 경제 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존재하고요. 또 정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 사이에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 외국도 있고요. 자, 앞으로 실선으로 주어진 걸 실물이라고 해보고 점선으로 주어진 걸 자, 화폐라고 해볼게요.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거 시장부터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보통 이렇게 시장이 주어져 있는데 블랭크 가, 블랭크 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시장을 주고 가계, 기업, 정부를 블랭크 가나다 또는 가계, 기업을 블랭크 가, 블랭크 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구별할 건 뭐냐면 여러분 당연히 생산물 시장에서는 실물인 재화 서비스가 거래될 거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실물인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등이 거래되겠죠. 그럼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될 실물, 재화 서비스는 기업이 제공할 거 아니야? 따라서 기업에서 실물의 화살표가 나와서 생산물 시장을 거쳐 가계로 가겠지.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의 실물인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등은 가계에서 제공하니까 실물의 흐름의 화살표가 가계에서 나와서 기업으로 가겠죠. 그러면 생산물을 구입하는 가게는 또는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기업은 구입 이후에 대가를 지불할 거고 그 대가는 화폐의 흐름으로 표현되니까 가게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 화폐를 지불하면 그 화폐가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기업으로 갈 거고요. 기업이 생산 요소 실물을 구입하면 그 대가로 화폐를 지불하고 그 대가가 가계로 갑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실물과 화폐의 흐름을 통해서 경제 주체 또는 시장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자, 여기다 조금 추가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가게로 실물이 들어오죠. 그럼 이거는 가게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는 활동이야. 그럼 재화 서비스를 구입한 이후에 화폐를 지불했지. 그래서 우리는 요 화폐의 흐름을 앞으로 가게의 소비 지출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가게가 소비 지출하면 그 돈이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기업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 기업으로 들어오는 화폐의 흐름을 우리는 앞으로 판매 수입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용어 정리할게요. 앞으로 이 판매 수입은 같은 표현으로 매출액, 같은 표현으로 총수입. 오케이? 자, 그럼 판매 수입이라 할 거고. 자, 기업이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 그 대가가 기업에게는 비용으로 작용하지만 가계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바로 화폐 흐름이 요 화폐 흐름 분배,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시험 문제는 요 소비 지출 블랭크 기업, 판매 수입 블랭크 지은, 그 다음에 분배 소득 블랭크 디귿하고 물어본다는 거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한 거래는 정부도 하겠지. 가게와 기업도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돼요. 자, 이거 선생님 만든 용어입니다. 여러분, 등가의 법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등, 같을 등, 가치. 같은 가치가 거래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생산물 시장인 뭐를 예를 들어서 모모 마트를 통해서 100만 원짜리 TV를 팔죠. 그럼 100만 원이란 실물이 가게로 가면 가게는 100만 원의 화폐를 지불해야 돼서 실물과 화폐가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똑같은 가치끼리 교환됩니다.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마찬가지고 정부도 생산물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겠지. 정부도 생산 요소를 구입할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의 화폐를 줘야 돼. 그런데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정부가 있고 가계, 정부, 기업. 자, 요때는 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실물과 화폐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 사례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가게에게 직접,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기업에 직접 이렇게 실물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게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죠. 공공서비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재, 공공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약자입니다. 공공재, 공공서비스. 그러면 가게에서 정부로, 기업에서 정부로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는 화폐 흐름은 뭐겠어?
바로 대표적인 게 조세죠. 근데 가계의 대표적인 조세는 소득세가 있는 거고요. 기업의 대표적인 조세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정법 공부한 친구들 알잖아. 법인세는 뭐죠? 법인은 뭐죠?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을 얘기하고 기업들은 법인으로서 이윤이 발생하면 그 이윤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 우리가 법인세라고 그래. 그럼 중요한 게 아까 선생님이 시장을 거쳐서 실물과 화폐가 교환될 때는 등가의 법칙이 성립된다고 그랬지만 이렇게 시장을 거치지 않은 조세, 공공재, 공공서비스 이런 혜택 간에는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선생님은 1년에 매월 5월 달에 세금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 세금을 안 내죠. 그럼 만약에 등가의 법칙이 성립된다면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또는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요. 여러분이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가로등을 꺼야 돼. 그리고 아스팔트 안 돼. 걷어야죠. 여러분이 흙으로만 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보다 세금을 많이 냈지. 그럼 선생님이 집에 갈 때는 가로등은 약하죠. 폭죽을 터뜨려야 돼요. 그리고 레드카펫을 깔아야 돼. 이게 바로 등가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래 안 그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 결론은 시험에 계속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 세금을 납부한 만큼 공공재 혜택을 받는다. X가 되는 거지. 세금 납부와 공공재 혜택은 무관하다.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하면 자, 선생님이 만약에 수능 출제자라면 이제 여기서 함정 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국내 경제가 있어. 가계기업 정부. 근데 여기에 외국이 있습니다. 외국. 그러면 이거 실물이죠. 그럼 이거 뭐겠어? 국내에서 외국으로 실물이 나가죠. 그럼 이게 바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나가는 거야.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실물이 들어오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수입이 되는 거지. 자, 교재에 이렇게 나왔지. 그럼 여러분 그냥 외웁니다. 그럼 이제 함정에 빠지죠. 잘 보세요. 자, 화살표가 들어옵니다. 근데 실선이야, 점선이야? 점선이죠. 그럼 이건 화폐잖아.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뭡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수출을 했으니까. 이해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수출의 경우는 실물은 나가고 화폐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화살표가 들어왔네? 수입. 그럼 틀린다는 거죠. 이해돼? 그럼 마찬가지로 수입은 실물이 들어왔지. 그럼 그 대가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돈을 줘야 되니까 점선, 화살표 점선이 나가겠지.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돈이 나가는 거니까 재화 서비스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실물은 들어오고 화폐가 나가는 게 수입이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경제주체 가계기업 정부를 배우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경제활동의 주체까지 정리가 됐고요. 기출문제는 대부분 80%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주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경제체제라는 개념을 볼 텐데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까 살짝 치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경제체제는 많이 들어본 게 전통경제체제 있고 계획경제체제 있고 시장경제체제가 있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통계획 시장경제라는 표현이 나오면 많이 들어본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 고민하지 말고요. 요 각각의 내용을 외우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이렇게 경제체제를 나눈다면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국가 예산은 뭐 100조로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외국과의 군사적 위협이 커져서 국방비를 늘려야 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산은 한정된 상태에서 국방비를 늘린다면 반대로 복지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은퇴한 노인분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또는 반대로 65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이 늘어나면 국가가 초고령 사회로 막 너무 급격하게 진입이 되면 노인 복지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늘려야 돼. 그럼 반대로 복지 정책을 더 증진시켜서 늘리기 위해선 복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쪽에 뭐 교육 예산 또는 아까 봤던 국방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결국 한 국가 전체적으로
희소성이라는 어떤 문제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산을 복지 예산을 더 많이 쓸지 국방 예산을 더 많이 쓸지 그런 걸 선택의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경제 문제라고 할 거예요. 선택의 문제를 경제 문제라고 할 거고 그럼 이런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전통, 계획, 시장 경제로 나누는 거고 전통 경제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전통 경제는 관습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다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되게 대규모로 쌀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쌀농사 짓는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 대대로 우리는 쌀농사를 졌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쌀농사를 졌어요. 그럼 이거는 관습, 전통에 따라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계획 경제는 그 어떤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이 바로 국가, 정부의 계획과 통제가 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대표적인 어떤 북한, 중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장 경제는 말 그대로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체제를 세 개로 구분하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시장 경제하면 시장에 맡기면 여러분 애덤 스미스 들어보셨죠?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여 시장은 항상 완전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항상 효율적 경제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전통 경제, 계획 경제, 시장 경제는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즉 경제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선택의 문제고 그 선택의 문제 베이스에는 희소성이란 개념이 깔려 있다. 자, 희소성은 또 뒤에서 따로 다음 강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뭐 시장 경제는 뭐 사유재산을 강조하고 경쟁을 강조하겠지. 자, 두 번째 경제 체제입니다. 자, 두 번째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야. 그럼 여러분 둘의 차이는 뭐냐면 사적 소유의 허용 여부예요. 사적 소유의 허용 여부.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사적 소유를 허용하고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유, 국가가 소유하거나 공공이 소유하는 공유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대표적인 국가 북한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자본주의가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 볼게요. 북한은 자기 자동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동차 없다? 있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 사적 소유 허용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이때 사적 소유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생산 수단에 한정을 해요. 공장, 기계와 같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면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돼서 특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가 세트로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또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가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뭐 북한 이런 국가들은 계획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채택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앞에 가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 경제 또는 계획 경제를 채택하는데 여러분 100% 시장 경제, 100% 계획 경제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하죠. 북한도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최근에는 일부 시장을 허용한다고. 그럼 그 얘기는 현대 경제 체제는 두 요소가 적절히 섞여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혼합 경제 체제가 되는 거예요. 단 어디에 비중이 더 크냐의 차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시장 경제 비중이 큰 거고 북한은 압도적으로 계획 경제 비중이 크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일단 기본적 개념은 경제활동, 경제주체, 경제객체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체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전통경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까지 구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련 오늘 배운 개념을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나머지 문제 여러분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맛보기로 한번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풀지 않고요. 접근하는 법만 알려줍니다. 자, 표는 갑이 운영하는 구두가게에서 발생한 월간 수입과 비용을 정리한 건데 옳지 않은 거 보세요. 여기 수입이 있죠? 자, 여기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할 건 월급, 임금, 월세, 지대. 그렇죠? 대출, 이자. 돼요? 그리고 여기 중간재 구입.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 부가가치. 자, 여러분 여기서 봐봐. 생산활동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3번에서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은 창출된 가치 이게 바로 뭐야? 부가가치니까 부가가치는 총수입 얼마? 950에서 중간재 구입 비용 얼마? 150 빼주면 800. 자, 그래서 여기 확인 문제 1번. 자, 10페이지 2번 문제는 요 3번 선택지 부가가치 계산할 수 있는가를 위해 푸는 겁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니까 맞는 선택지가 되죠. 근데 선생님이 또 얘기했던 거. 요 부가가치 금액은 임금이자 지대 이윤의 합으로 뭐와 같다? 분배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돼. 부가가치 이퀄 분배다라는 거 미리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3번, 그 다음에 4번 생산요소에 의한 대가로 분배된 금액도 800만 원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나머지는 충분히 풀어볼 수 있고요. 이 문제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 부가가치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부가가치 이퀄 분배 금액과 똑같아서 그럼 부가가치가 800인데 그럼 분배도 800이 돼야 되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분배는 임금, 이자, 지대 합인데 요 금액이 300이잖아. 근데 분배는 임금, 이자, 지대 더하기 하나 더 있죠. 이윤. 그럼 이윤이 합이 부가가치 800과 같아지려면 500이 나와야 돼요. 라는 것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접근법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 10페이지 2번 문제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자, 또 하나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도 접근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가 나왔더니 자, 경제주체 A, B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물과 화폐가 있는데 자, 접근하는 거 이거야. 이 실물이 재화 서비스라고. 그러면 가시장이 뭐가 되겠어요? 재화 서비스가 실물이 나가니까 가시장은 생산물 시장이 되는구나. 나시장은 가가 생산물 시장이면 시장은 생산물 또는 생산 요소니까 나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 되는구나. 돼요? 그러면 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주체 B는 뭐가 되겠어? 기업이 될 거고 그 생산물을 구입하는 경제주체 A는 뭐가 됩니까? 가게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요 화폐 흐름은 뭐가 된다고요? 소비 지출. 자, 요 화폐 흐름은 판매 수입. 자, 요 화폐 흐름은 분배 소득. 그리고 나머지는 가계 기업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주기보다는 오늘 배운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 법만 알려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복습 꼼꼼히 하신 다음에 꼼꼼하게 나머지 풀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1강에서는 경제활 테마 1번, 경제활동, 그리고 경제주체, 국민경제의 흐름, 그리고 경제체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총 30강까지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강의는 한 번에 계획 세운 대로 끝까지 꼭 한 번에 수강하면서 완강하셔야 돼요. 미루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완강 그날까지 계속 한번 같이 열심히 해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